수정발찌의 춤. 기방 취란루는 도성에서 가장 이름난 곳이었다. 이곳의 기녀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월선이라는 무희였다. 22살의 그녀는 춤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그녀가 차고 있는 수정발찌가 유명했다. 투명한 수정구슬 12개를 꿰어 만든 발찌였다. 그녀가 춤을 추면 발찌가 청아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산속 계곡물이 흐르는 듯 혹은 바람이 풍경을 스치는 듯 맑고 아름다웠다. 월선이의 춤은 일품이지만 진짜 볼 것은 저 발찌야.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다니까. 양반들이 취란루를 찾는 이유는 월선의 춤도 춤이지만 그 신비로운 발찌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발찌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달 전 성균관 유생 박선비가 취란루를 찾았다. 26의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기방에 발을 들였다. 이봐, 월선이의 춤은 꼭 봐야 해. 안 보면 후회한다니까. 친구의 말에 박선비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곧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월선이 등장했다. 첫눈에 박선비는 숨이 멎었다. 월선은 아름다웠다. 하얀 피부에 긴 머리, 가느다란 허리.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슬픔이 서려 있었다. 깊고 짙은 슬픔이. 월선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소매가 날렸고 치마가 회전했다. 그리고 그녀의 발목에서 수정발찌가 울렸다. 땡그랑 땡그랑. 맑은 소리였다. 너무나 맑아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다. 박선비는 넛을 잃고 바라봤다. 춤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묘하게도 슬펐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몸부림 같았다. 춤이 끝났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박선비는 박수를 칠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어떤가? 대단하지? 친구가 물었지만 박선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다만 월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월선도 그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박선비는 느꼈다. 저 여인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 그날 밤 박선비는 월선을 따로 만났다. 취란루의 작은 방에서 둘만의 시간이었다. 선비님. 월선이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를 부르셨다니. 혹시 제 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선비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발찌 말이오. 어디서 구한 것이오? 월선의 손이 멈췄다. 차가 잔에서 넘쳐 흘렀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왜? 그걸 물으시는지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박선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소. 아니, 더 정확히는 마지막 숨을 쉬는 것 같았소.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비님은 그걸 아시는군요. 뭘 안다는 거요? 월선이 천천히 발목에 발찌를 풀었다. 그리고 박선비에게 건넸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박선비는 발찌를 받아들었다. 투명한 수정 구슬들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는 귀를 가까이 댔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휴, 휴. 숨소리였다.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가쁘고 고통스러운 숨소리. 박선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대체 제 언니의 마지막 숨소리예요.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발찌는 언니가 죽던 날 제가 만든 거예요. 월선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녀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명선이라 했는데 언니도 월선처럼 취란루의 기녀였다. 하지만 명선은 춤을 추지 않았다. 그녀는 가야금을 탔다. 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어요. 월선이 눈을 감고 말했다. 가야금 소리가 들리면 새들도 날아와 앉았고 바람도 멈춰섰죠. 사람들은 언니를 명금이라 불렀어요. 맑을명의 검은 꼬금. 그런 명선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났다. 김대감이라는 자였다. 60이 넘은 영의정으로 권세가 대단했다. 김대감은 언니를 첩으로 삼으려 했어요. 월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언니는 거절했죠. 언니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가난한 서당 훈장이었다. 이름은 이선비라 했는데 명선과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어요. 언니는 송량되면 이선비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김대감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대감은 집요했어요. 계속해서 언니를 괴롭혔죠. 선물을 보내고 압력을 넣고. 그러던 어느 날 명선이 거리에서 김대감을 우연히 마주쳤다. 김대감은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를 붙잡으려 했죠. 명선은 뿌리쳤다. 하지만 김대감은 넘어졌고 머리를 다쳤다. 상처는 경미했어요. 하지만 김대감은 그걸 빌미로 언니를 고소했죠. 대감을 폭행했다는 죄목으로. 관아에서는 명선에게 곤장형을 내렸다. 언니는 25대를 맞았어요.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날 형장 밖에서 기다렸어요. 언니의 비명이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곤장형이 끝나고 명선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등과 다리가 모두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월선이 명선을 간호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언니는 사흘 밤낮을 고통 속에서 보냈어요. 명선은 신음했고 울었고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명선은 월선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다. 월선아, 내 하늘 기억해다오. 언니, 나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부르고 사랑도 못하고 죽는구나. 명선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다. 하지만 너만은 살아남아라. 그리고 내 대신 춤을 춰다오.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는 죽지 않아.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다오. 명선이 월선의 귀에 입을 가져갔다. 그리고 속삭였다. 김대감이 관아에 뇌물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선의 숨이 끊어졌다. 휴. 마지막 숨이었다. 길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숨. 그 소리가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월선이 눈물을 흘렸다. 밤마다 들렸어요. 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그래서 저는 그걸 담기로 했어요. 그녀는 수정굿을 12개를 모았다. 수정은 소리를 담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숨을 거두던 그 방에서 하루 종일 구슬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구슬들을 꿰어 발찌를 만들었다. 이 발찌를 차고 춤을 추면 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려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저는 알아요. 월선이 박선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선비님은 그걸 들으셨어요.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준 건. 박선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계속 춤을 추는 거요? 언니의 한을 기억하기 위해? 아니요. 월선이 고개를 저었다. 복수하기 위해서예요. 월선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일부러 김대감을 유혹했다. 아름다운 춤으로 신비한 발찌 소리로. 김대감은 저를 탐했어요. 언니를 잊고 이제는 저를 원하게 됐죠. 그리고 월선은 기회를 노렸다. 어젯밤 김대감이 취란루에 왔어요. 혼자서요. 월선은 그를 방으로 안내했다. 술을 많이 드셨죠. 그리고 제게 춤을 춰달라고 했어요. 월선이 춤을 췄다. 발찌가 울렸다. 땡그랑 땡그랑.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춤을 추는 동안 김대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선비님. 김대감은 그 소리를 알아듣더군요. 뭐라고? 발찌 소리가 아니라 언니의 숨소리를. 죽어가는 사람의 숨소리를요. 김대감이 비명을 질렀다. 이 소리는. 그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휴. 휴. 김대감은 미쳐버렸어요. 그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명선이다. 명선이가 나를 쫓아온다. 그리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월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취란루는 2층이에요. 하지만 김대감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 있었고 김대감은 목이 꺾여 죽었다. 관아에서는 사고사로 처리했어요.
술 취한 영의정이 기방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월선이 박선비를 보았다. 이게 제가 한 일이에요. 박선비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럼 월선 낭자는 김대감을 죽인 거요? 아니요. 월선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춤을 췄을 뿐이에요. 김대감이 스스로 뛰어내린 거죠. 하지만 낭자가 의도한 것 아니요? 그렇죠. 월선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는 김대감이 언니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가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를 바랐죠. 그건 복수예요. 월선이 조용히 말했다. 법이 주지 못한 정의를 제가 직접 집행한 거예요. 박선비는 고민에 빠졌다. 법을 공부한 유생으로서 그는 알았다. 월선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해했다. 명선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월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선비님. 월선이 그의 손을 잡았다. 저를 신고하실 건가요? 박선비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슬픔이 가득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엇인지요? 그 발찌를 이제 풀어주시오. 월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죠? 명선 낭자의 한은 이제 풀렸소. 김대감은 죗값을 치렀고 복수도 끝났소. 박선비가 월선의 발목을 가리켰다. 그런데 낭자는 아직도 그 발찌를 차고 있소. 그건 낭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오. 하지만 명선 낭자는 낭자가 복수하기를 원한 게 아니었을 거요. 박선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명선 낭자는 낭자가 살아남기를 원했소.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랐을 거요.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라는 게 아니오. 박선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명선 낭자를 기억하되 그 한에 묶여 살지는 말라는 거요. 이제는 낭자 자신의 삶을 사시오. 그날 밤 월선은 결정했다. 그녀는 취란로의 마당으로 나갔다. 박선비가 함께였다. 달빛 아래 월선이 마지막으로 춤을 췄다. 발찌가 울렸다. 땡그랑 땡그랑.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슬픈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평온했다. 휴. 마지막 숨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저 편안한 잠드는 사람의 숨소리였다. 춤이 끝났다. 월선이 천천히 발목에 발찌를 풀었다. 그리고 우물가로 걸어갔다. 언니.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편히 가세요. 발찌가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풍덩. 작은 소리였지만 월선에게는 크게 들렸다. 그녀는 우물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박선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후회되지 않소? 아니요. 월선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 후 월선은 취란루를 떠났다. 속량금을 마련한 것은 박선비였다. 그는 과거에 합격한 뒤 첫 월급으로 월선을 속량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월선이 물었을 때 박선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낭자의 춤을 보고 깨달았소. 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한을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사람은 혼인했다. 작은 혼례였지만 행복했다. 혼례날 밤 월선이 박선비에게 물었다. 제가 춤을 춰드릴까요? 좋소. 월선이 일어섰다. 하지만 이번엔 발찌가 없었다. 그녀의 발목은 텅 비어 있었다. 월선이 춤을 췄다. 소리는 없었다. 수정발찌의 청아한 소리도 명선의 마지막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춤은 아름다웠다. 슬프지 않았다.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춤이었다. 박선비는 눈물을 흘렸다. 아름답소. 정말요? 그래. 낭자의 춤은 이제 낭자 자신의 것이오. 월선도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서방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과거의 한은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미래뿐이었다. 몇 년 후 박선비는 지방관리가 되었다.
월선은 그를 따라가 조용한 마을에서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월선을 좋아했다. 그녀는 다정했고 웃음이 많았고 언제나 따뜻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은 옛날에 춤을 추셨다면서요? 그래, 오래전 일이지. 그럼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월선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래, 가르쳐 줄게. 그날 오후 월선은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다. 간단한 동작들이었다.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고 빙글빙글 도는 것.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따라했다. 월선도 함께 웃었다. 그녀의 발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수정발찌도, 명선의 한도, 과거의 고통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니의 기억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슬프지 않은 따뜻한 기억으로. 언니, 저는 이제 행복해요. 월선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가 원했던 대로 저는 살아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면서요. 바람이 불었다. 마당의 풍경이 울렸다. 땡그랑. 맑은 소리였다. 월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과 함께 춤을 췄다. 이제는 한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정발찌는 한을 담았다. 죽은 자의 마지막 숨을, 살아남은 자의 복수를. 하지만 결국 그 발찌는 우물 속으로 사라졌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방은 복수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더 이상 죽은 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빛으로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기녀들의 삶과 한이라는 정서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기녀들은 예술가이자 동시에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타인에 의해 좌우되었죠. 수정발찌의 춤은 그러한 기녀의 한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명선은 억울하게 죽었고 월선은 그 한을 간직한 채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복수 후가 아니라 그 한을 놓아줄 때 찾아왔습니다. 수정발찌는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동시에 죽음을 담고 있는. 월선이 그것을 버린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정발찌를 차고 살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 원망, 복수심. 그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자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놓아줌에서 온다는 것을. 월선처럼 우리도 발찌를 풀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밤, 수정발찌는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춤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한이 아니라 삶으로. 종이 등의 연애서약 늦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밤이었다. 약방을 운영하는 이훈장 댁에 손님 하나가 찾아왔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였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훈장이 맥을 짚으려 하자 선비가 손을 거뒀다. 약을 지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상한 일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선비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등이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붉은 한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묘하게도 지금 한밤중인데도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훈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등불 안을 들여다보니 촛불도 없고 기름도 없었다. 그런데도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게 대체 3개월 전 제 약혼녀가 이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둘의 이름을 적어놓고 100년을 함께하자는 서약을 했죠.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다. 한 달 전 약혼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밤낮으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훈장은 등불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한지 안쪽에 먹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정민과 소연 100년해로.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선비 어르신 성함이 정민이십니까? 예. 그럼 소연이라는 분이 제 약혼녀였습니다. 정민이라는 선비가 고개를 떨궜다. 소연은 혼례를 일주일 앞두고 죽었습니다. 급한 병이었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해질녘엔 숨이 끊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등불이. 네. 소연이 죽은 날부터 이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있어요. 이 훈장이 손을 뻗어 등불을 만지려 하자 정민이 급히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이 등불은. 순간 등불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묘한 기운이었다. 이 훈장은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원혼의 기운이다. 선비 어르신. 이 훈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혹시 무슨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요. 다만. 정민이 눈을 감았다. 죽기 전날 밤 소연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급히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과거 시험 준비로 바빠서 다음날 보자고 했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훈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 소연이라는 분이 아직 떠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등불은 두 분의 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보통은 등불도 꺼져야 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타오르고 있다는 건. 이 훈장이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연이라는 분이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정민은 등불을 들고 소연의 집으로 향했다. 소연의 집은 북촌 끝자락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다. 작은 기와집이었는데 한 달 전 소연이 죽은 뒤로 문을 꼭꼭 닫아놓은 상태였다. 소연의 부모는 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친척집으로 가버렸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정민이 대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했고 장독대 위로 달빛만이 쏟아졌다. 소연아. 정민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내가 왔다. 네가 할 말이 있다면 제발 내게 전해다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손에 든 등불이 갑자기 밝아졌다. 정민은 등불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마당을 지나 안채로 그리고 소연의 방 앞으로. 방문을 열자 소연의 향기가 밀려왔다. 치자꽃 향이었다. 소연이 생전에 좋아하던 향이었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 그녀가 쓰던 책상, 그녀가 수놓던 자수틀까지. 정민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그날 밤 너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 순간 등불이 책상 쪽으로 움직였다. 아니, 정민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처럼. 등불이 책상 위 작은 서랍을 비췄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민 오라버니께. 소연의 글씨였다. 정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펼쳤다. 오라버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제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 달 전 저는 우연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사랑채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저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라버니, 저는 사실 이 집의 진짜 딸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의 손이 떨렸다. 25해 전 이 집의 진짜 딸이 태어나던 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산파가 잘못 처리해서 숨이 끊어진 거죠. 어머니는 슬픔에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그때 마침 같은 날 버려진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대문 앞에 놓여진 갓난아기. 그게 저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데려와 자기 딸인 것처럼 키웠죠.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숨겼습니다. 하지만 죽은 진짜 딸은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거울 속에서, 꿈속에서.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측은했습니다. 그 아이는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외로웠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죽은 게 슬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에게 제 자리를 돌려주기로요. 어차피 이 몸은 빌려온 것이잖아요. 25해 동안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 아이와 약속했어요. 제가 먼저 떠날 테니 그 아이는 원한을 풀고 편히 가라고. 하지만 오라버니, 한 가지만은 미련이 남습니다. 오라버니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종이등 100년의 로를 서약한 그 등불. 그 등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직 오라버니를 잊지 못해서예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죠.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오라버니가 행복해지면 그때 등불을 꺼주세요. 오라버니가 다른 분을 만나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저를 잊어주세요. 그러면 저도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했습니다, 오라버니. 짧았지만 오라버니와 정혼한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소연 올림. 편지가 끝났다. 정민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가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했구나.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정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방 한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다. 소연이었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내린 모습. 생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반투명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처럼 아슴아슴한 형상이었다. 소연. 정민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소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그날 밤 네가 나를 찾았을 때? 괜찮아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다. 오라버니는 잘못이 없어요. 이건 제 운명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는 떠나야 해요. 소연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또 다른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어린아이의 형상이었다. 소연과 닮았지만 더 어리고 더 희미한 모습. 진짜 소연이었다. 25해 전에 죽은 이 집의 진짜 딸. 두 소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두 형상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 소연이 점점 커지고 큰 소연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하나의 모습이 되었다. 완전한 소연이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자란 뒤의 성숙함이 함께 담긴 모습. 그녀가 정민을 돌아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고마웠어요, 오라버니. 사랑했어요. 그녀의 형상이 점점 투명해졌다. 소연아, 가지마. 정민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소연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이번엔 정말로 행복한 미소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다.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종이등이 들려 있었는데 등불이 꺼져 있었다. 완전히 깨끗하게 꺼져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민은 소연의 부모를 찾아갔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전했다. 소연의 어머니는 통곡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소연이를 데려왔지만 결국 그 아이에게도 짐을 지게 한 거였어요. 아닙니다.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소연은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도 그렇게 썼어요. 두 분의 딸로 살 수 있어서 사랑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리고 부디 슬퍼하지 말라고 자신은 이제 진짜 소연과 함께 편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소연의 부모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정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꺼진 종이등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그가 종이등을 품에 넣으며 말했다. 소연과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민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한양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재혼 권유도 여러 번 받았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매년 소연이 죽은 날이면 그녀의 묘를 찾아 제를 올렸다. 소연의 묘는 북촌 뒷산에 있었다. 조용하고 햇빛 잘 드는 곳이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딸 소연. 그리고 이름 없이 떠난 딸. 이곳에 함께 잠들다. 두 소연을 위한 묘였다. 정민은 묘 앞에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소연아, 잘 지내고 있느냐? 나는 아직 네가 시킨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바람이 불었다. 치자꽃 향이 희미하게 났다. 아직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네가 너무 그리워서. 정민이 품에서 종이등을 꺼냈다. 꺼진 채로 1년 동안 간직해온 등불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말대로 하마. 다시 사랑하고 행복해지마. 그래야 너도 편히 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가 등불을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다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꺼져 있던 종이등이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민은 숨을 멈췄다. 등불은 밝게 타오르지 않았다. 다만 은은하게 달빛처럼 부드럽게 빛날 뿐이었다. 그리고 바람결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릴게요, 오라버니. 정민은 미소 지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래, 기다려다오. 내가 꼭 행복해질 테니. 그날 밤 북촌 뒷산에는 작은 빛 하나가 밤새도록 타올랐다. 두 연인의 이름이 적힌 종이등. 그것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원한 때문이 아니었다. 약속 때문이었다. 언젠가 정민이 다시 행복해질 때까지 소연은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정민은 30이 되던 해 한 여인을 만났다. 약방에서 일하는 젊은 의녀였다. 그녀는 소연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민은 결심했다. 그는 북촌 뒷산으로 향했다. 손에는 종이등을 들고 소연의 묘 앞에 섰다. 소연아.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나 다시 사랑하게 됐다. 바람이 불었다. 그 사람은 너처럼 아름답지도 너처럼 다정하지도 않아. 하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가 종이등을 들어 올렸다. 등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가 원했던 대로 나는 행복해지려고 해. 그러니 너도 이제. 정민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편히 가거라. 그가 종이등을 입에 가져가 천천히 불었다. 바람이 함께 불었다. 그리고 등불이 꺼졌다. 완전히 영원히 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민의 마음은 따뜻했다. 슬프지 않았다. 소연이 떠났다는 것이 슬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 소연은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떠났다는 것을. 더 이상 미련도 원한도 없이. 그저 사랑의 기억만을 남기고. 고마웠다, 소연아. 정민이 마지막으로 절을 했다. 내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다. 그리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다. 그가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리고 그날 밤 북촌 뒷산에서는 치자꽃 향이 짙게 퍼졌다. 누군가의 축복처럼. 종이등은 두 연인의 약속이었다. 하나는 먼저 떠났고 하나는 남았다. 하지만 등불이 꺼진 것은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혼약담 설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정혼한 남녀가 혼례 전에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녀가 되었든 주머니가 되었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연을 상징했죠. 종이등의 연애 서약은 그러한 연애 상징물이 지닌 의미를 탐구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소연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 빌려준 진짜 소연에게 자리를 돌려주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완전히 떠나지 못했죠. 그리고 정민은 소연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등불이 꺼진 것은 사랑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정민을 놓아주었고 정민은 소연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요? 조선의 밤, 종이등 하나가 조용히 타올랐다가 꺼집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영원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